이번 시간부터는 이 기출문제 다루도록 하고요. 2014년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자, 교통사고 재현론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지금 그 재현론 첫 번째 문제 보니까요. 타이어 내부의 공기압, 하중 및 충격에 견디는 역할을 하며 타이어에 있어 골격이 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타이어 코드지로 된 포층 전체를 무엇이라 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카카스라고 얘기를 해요. 카카스. 여러분들 아마 이 본문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워낙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타이어의 어떤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쭉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트레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닥면, 타이어의 어떤 이 바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이죠. 그죠? 이 노면 충격으로부터 이 카카스를 보호하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사이드 월이라고 이렇게 하죠. 사이드 월은 측면 벽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숄더하고 비드 사이에 습기나 마찰로부터 카카스 코드 보호, 그다음에 타이어의 어떤 정보, 이 측면에 보면 기록들 쭉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록들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비드 부분은 타이어를 림하고 이렇게 고정시켜줘 갖고 공기의 어떤 기밀성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이 카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52번 볼게요. 자, 질량이 5,000kg인 사고 차량이 모든 바퀴가 완전 제동된 상태로 견인계수가 서로 다른 여러 구간을 통과한 후 정지하였을 때 각 구간 구간 시작점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여기에 보니까 구간별로 해서 어떤 견인계수하고 이동 거리 이런 게 쭉 있어요, 그죠? 근데 시작이 지금 X 구간부터 해갖고 Z 구간까지 쭉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되는 건데,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속도를 구한다라고 하면, 자, Z 구간 끝에는 우리 정지한 거잖아요, 그죠? Z 구간 끝에는 정지했으니까 이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 속도를 구하면 되는데, 자, 이전에서는 여기 있는 속도를 더해서, 그러니까 이게 벡터 합성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이때 형성된 에너지하고 여기서 또 미끄러진 이 일로 전환된 소비된 그 형태하고 플러스해서 여기 이 시점에 어떤 운동 에너지 상태가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 이 시점에 어떤 운동 에너지 상태에서 요만큼의 미끄러짐 이동하는 데 소요된 일 플러스해서 이 시점에 또 우리가 이 에너지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속도 관점에서 본다면 이쪽 X 구간 속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Z 이런 형태로 나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우리가 이 속도 관점만 이렇게 보더라도 이게 X가 제일 높아야 돼요. X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Y가 크고, 그 다음에 Z. 이런 구성으로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런 거를 보면 지금 유일하게 답은 사실 요거죠. 그죠? 우리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안 푼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미끄러져 갖고 쭉 가는데 에너지가 이쪽에 제일 큰 상태 점점 에너지가 줄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기 때문에 질량 변화는 없이 속도만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따르기 때문에 에너지가 큰 데서가 당연히 속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사실 요거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면, 자, 이 초기 속도 이런 관점인데, 요 미끄러지는 시점, 정지하고 어떻게 보면 정지 직전에 어떤 미끄러지기 제동 시점이겠죠. 시점하고 정지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그 시점, Z 구간에서의 시점. 그러면 요건데 나중 속도는 여기서는 0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요 시점이다라고 하면 요 시점의 속도 Z를 여기서 더해줘 갖고서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VZ, 요 시점, Z 구간에서는 자, 정지했죠? 나머지는 이런 관계. 그래서 대입만 하는 거죠, 그죠? 2 곱하기 0.7 F값, 여기서 보면 F값, 그 다음에 9.8, 30m 미끄러진 거 해서 계산해 주니까 20.29가 나오는 거고, 그죠? 자, Y 구간, 요 시점에서 구간은 요 VZ의 제곱, 여기다가 마찬가지 또 이 구간에 미끄러진 거 계산해 주니까 25.43이 되는 거고, 자, X 구간에서도 마찬가지 요 구간에 대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요 구간 미끄러진 거
그걸 해준 게 27.29.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에서 속도가 높은 상태 점점점 가다가 0으로 전환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그 의미성을 가지고도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3번 진행 중인 차량 간의 어떤 충돌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차량의 충격력 작용 방향은 차량의 진행 방향과 항상 같지는 않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충격력 작용 방향하고 진행 방향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는 게 두 대의 차가 꽝 충돌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수직으로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 진행 방향하고 충격 작용 방향하고는 어떻게 돼요? 좀 다르죠. 전혀 다른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 대칭 관계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고 혹은 가벼운 차량은 상대 차량보다 충돌에 의한 충격 영향력을 항상 더 적게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느리고 그 다음에 가벼운 차량은 어떻게 보면 상대보다 조금 더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죠, 그죠?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2번이 일단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사고 시 어느 차가 일방적으로 충격력을 시켰다기보다는 상호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 충격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하는 힘, 우리가 작용 반작용 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차량이 충격을 가했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주먹을 벽에 쳤다라고 했을 때 내가 동시에 힘을 작용하지만 동시에 벽으로부터 나도 어떤 힘을 반작용력을 받기 때문에 이 충격력이 일방성을 띠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전면 직각 충돌 시 사고 차량들이 회전되면서 호미 부위 간 2차 충돌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운동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가 바르게 기술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평균 속도는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동한 전체 거리, 그 거리가 아니죠, 그죠? 이동한 거리가 아니라 그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진 게 평균 속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변이는 물체가 운동할 때 기준점에서 그 위치 변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운동할 때 어떻게 보면 변이라는 게 우리가 경로가 이렇게 있지만 체단으로 그죠?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점과 끝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거, 그죠? 최단 거리로 연결한 걸 우리가 변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죠? 자, 이거는 그 위치의 변화라는 게 조금 그 순간 속력, 순간 어떤 위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변이는 그게 아니고 그 순간순간 변하는 게 아니라 시작점과 끝점을 그냥 연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운동 물체의 위치 변화율이 아니라 속도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운동 물체의 위치 변화율은 우리가 말 그대로 그 속력이죠. 속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속력이나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자, 평균 가속도 물체가 운동할 때 기준점에서 그 속도의 변화, 맞죠? 평균 속도 기준점에서 속도 변화량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요마크로 속도를 추정할 때 가장 필요하지 않는 자료 이렇게 했는데 요마크는 사실 보면 우리 여기 제가 미리 해놨는데 요마크 속도 추정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μgr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마크 같은 경우는 그 μ 값이 마찰 계수고요. 그 다음에 g는 중력 가속도고, 그 다음에 r은 이 요마크의 곡선 반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마크의 전체 길이는 실질적으로는 사실 속도 추정에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죠? 만약에 등속이다라고 하면 전체 측면도 필요 없고 부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과 그 다음에 중앙 종극값을 통해서 r 값을 구하기 때문에 r만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스키드마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자, 운전자의 완전 제동 조치에 의해 바퀴가 잠기면서 타이어와 노면 간 마찰에 발생되는 흔적이다, 맞죠? 예. 자, 승용차 급제동 시 노즈 다운. 그 보통 뭐 이건 노즈 다운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또 노즈 다이브라고도 써요, 그죠? 또 이걸 뭐 해석하면 코방화 이렇게 현상 것까지도 쓰는데 어쨌든 노즈 다이브, 노즈 다운 같은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노즈 다운 현상으로 인해서 전륜으로만 스키드 마크를 남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죠?
예, 노면과 타이어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은 육안으로 식별되는 타이어 흔적이 발생되는 구간이다. 근데 이건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그 만약에 현장에서 그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스키드마크 실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고를 우연찮게 목격했다든가 뭐 그런 경우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그럴 때는 사실 육안으로 이게 식별되는 이 외적인 측면, 육안 식별 외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앉아서 어떤 빛의 반사나 이런 거를 보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엔 육안 식별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섀도우 스키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죠? 이 섀도우 음영 스키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 어떻게 보면 흔적이 발생된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 그 구간을 우리가 또 이렇게 스키드 마크 발생했다고 해서 이 락카 표시나 이런 거에서 표시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이게 저 그런 구간은 아니다. 그런 구간 빼고 사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타이어 흔적이 발생된 구간은 꼭 반드시 육안으로 식별되는 그 구간만 되는 건 아니다. 그 외적인 것도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마찰력은 사실 타이어 흔적이 명확하게 발생된 구간 이전에 음영 부분에서 마찰력은 이미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내용으로 보면 이 부분이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 이 포틀랜드 시멘트 도로 위에 스키드 마크는 잘 구별되지 않으며 역청이 없는 관계로 마찰 흔적은 일반적으로 타이어 접지면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 얘기도 맞아요. 왜 그러면 묻어난다는 건데 사실 보면 이 그 역청 부분에 어떻게 보면 아스콘 부분이죠. 아스콘 부분에도 약간 이 녹으면서 이게 묻어나기 때문에 진한 스키드 마크가 생기는데 이 포클랜드 시멘트 부분은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열 변형도 이게 크게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타이어의 어떤 접지면에서 묻어난 흔적이다. 타이어에 묻어난 흔적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타이어 접지면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 이제 3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풀 에어 방식의 에어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덤프 트럭에서 브레이크 고장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과적하고 공기 배관 중에 과다한 응축수 존재, 그다음에 공기 압축 이 고장. 요거는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다 영향을 미치죠. 과적도 어떻게 보면 그 무게가 많이 나가면 이 제동력에 어떻게 보면 이 제동 효율성이나 이런 거에서 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브레이크. 얘 두 개는 공기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방식의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베이퍼록은 사실 보면 이 베이퍼록이란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유압이 이렇게 이 진공 상태로 이 베이퍼가 진공이잖아요. 그죠? 이 유압 방식에서 진공 형태가 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 베이퍼록 자체는 이제 유압식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에어 브레이커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쪽하고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4번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추락 교통사고 현장의 조사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추락 교통사고 현장이니까. 자, 이탈 지점이 평지인지 아닌지 뭐 당연히 이게 테이크오브인지 아니면 단순 추락인지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 이탈 지점과 추락 지점의 수직거리 당연히 아주 필요한 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수직거리하고 뭐죠? 수평거리, 그죠? 수평 이동거리 두 가지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추락 이전 제동 여부도 당연히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탈 지점의 이 수평거리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였었죠? 속도 추정하려면 수평거리하고 그 수직거리, 그죠? 근데 당연히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건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추락 속도 이렇게 공식을 보면 이 D의 루트 EH분의 G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D가 수평 이동거리고, 그죠? 수평거리라고 말하는 거. 이건 H는 수직 높이, 수직거리, 그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차량이 충돌과 탑승자의 이동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정면 충돌. 양 차량의 탑승자는 이 사고 전 주행 방향으로 이동할 거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죠? 정면 꽝 충돌했다 그러면 차량이 가다가 멈추는 거잖아요. 뭐 더 이상 앞으로 이 원래의 속도대로 유지 못하고 속도가 줄거나 멈추는 그런 현상인데 탑승자는 어떻게 돼요?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 속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앞으로 사고 전 주행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정후면 충돌 같은 경우는 저 추돌 차량 이 탑승자는 후방으로 뒤쪽, 그죠? 차량 그 전체 구조에서 보면 뒤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이 속성을 지닌다.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관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측면 직각 충돌, 충돌된 차량의 탑승자는 후방? 후방이 아니라 이건 이제 이 측면. 그러니까 이게 측면이다라고 하면 충격을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탑승자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그냥 가려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탑승자가 그대로 있는데 이 차가 밀리는 거잖아요, 밀리는 것. 차가 이렇게 충돌해서 밀리는 거. 사람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 이동 형태로, 차 내 이동 형태로 본다면 측면, 충돌된 그쪽에서 밀려드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후방이 잘못된 거죠, 그죠? 자, 정지된 차량의 측면 이 직각 충돌, 충돌된 차량의 탑승자는 충돌한 차량 쪽으로, 그죠? 예, 이건 맞아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행자 사고 재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보행자 여기 한번 답을 볼게요. 보행자 사고 재현 목적은 충돌 발생 후 각 흔적들을 바탕으로 충돌 전 차량의 운동 형태, 그다음에 보행자 충돌 지점, 보행자 충돌 후 운동 등을 해석하는 데 있다. 뭐 맞죠, 그죠? 이건 당연히 맞아요. 물론 저 여기다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저 우리가 이 속도나 이런 부분도 같이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 뭐 이렇게 보면 이게 요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차대 보행자 사고 시 주로 보행자가 일방적인 상해를 입게 되죠, 그죠? 이때 중요한 쟁점 사항으로는 충돌 차량보다는 충돌 시 보행자의 운동 특성이 한정한다. 이거보다는 저 충돌 차량 대부분 이 속도 문제, 그죠? 충돌 차량의 속도 문제, 그 다음에 대부분 또 위치 관계. 그래서 크게 보면 보행자 사고의 그 큰 두 부분으로 본다면 충돌 위치, 그 다음에 속도가 이제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행자의 운동 특성보다는 이제 충돌 차량 특성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행자의 운동 특성에 한정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보행자의 상해 정도와 현장의 보행자 충돌 지점, 보행자 낙하 및 낙하 최종 위치, 차량의 최종 위치 등은 조사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좀 잘못된 거죠. 예, 당연히 조사해야 되고. 자, 보행자 사고 재현에서 보행자의 운동 상태, 유류품 등 증거 수집은 중요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어떤 보행자의 운동 형태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최종 위치하고 그런 걸 통해서 충돌 위치를 특정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여기선 3번이 되고 있고요. 예. 자동차가 지축 방향으로 평행하게 운동하는 고유 진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XY 지축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보면 차량의 전면부, 앞뒤 관계를 X축이라고 하고, 이 횡축을 Y축이라고 하고, Z축은 그 말 그대로 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X축으로 움직이는 건 피칭이죠. 여기선 이게 피칭이고, 그 다음에 롤링은 Y축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거고, 유행은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는 거, 그죠? 예, 회전하려고 하는 거고, 바운싱은 Z축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바운싱이죠, 말 그대로. 상하치 운동하는. 그래서 답은 이 바운싱이 되겠고요. 자, 충돌 사고 시 충격력이 무게중심을 향하고 있어 충돌 후 차체 회전은 발생하지 않으며 탑승자가 충돌 전 관성 방향 전방으로 이동하는 충돌의 종류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충돌하고서 차체는 회전하지 않는데 탑승자가 이 충돌 전 관성 방향 그 앞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우리가 정면 충돌일 때겠죠, 그죠? 정면 충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다른 건 없고. 왜 그러면 여기서 차체 회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측면이나 이런 것들 옵셋 충돌이다, 편심 충돌이다 그러면 차체 회전이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정면 충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충돌 후 보행자 운동 유형 5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중에서 보행자가 차 위에서 공중 회전, 그러니까 공중 제비, 제주 넘기 하는 형태에 해당하는 건 뭐냐 이렇게 되는데, 먼저 답은 일단은 이 점머솔트라고 하는 거죠. 이 포워드 프로젝션은 말 그대로 이 앞으로 튕겨 나가는 거, 앞으로 그러니까 본넷 범퍼라고 그러죠. 범퍼 높이에 비해서 조금 무게 중심이 낮은 어떤 사람들, 범퍼하고 무게 중심하고 거의 비슷할 때는 그대로 뻥 치면 이게 이제 튕겨다 나가는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랩 트레젝토리는 랩은 감싸는 거죠. 감싸는 거 이기죠. 그래서 아까 이게 포워드 프로젝션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그 상황에서 본다면, 포워드 프로젝션은 무게 중심하고 범퍼 높이하고 거의 비슷할 때, 근데 얘는 무게 중심점이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인이
이 소형 승용차 이 범퍼에 부닥쳤을 때 그러면 대부분 이제 하지 쪽에 이렇게 많이 이 그 범퍼하고 충돌하게 되고 무게 중심점은 위쪽에 있기 때문에 감싸게 됐죠, 그죠? 그래서 후드 위로 타고 올라가는 거. 이게 팬더 볼트는 저 팬더 부분으로 이렇게 이게 넘어지는 그런 형태. 자,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한다면 이제 루프 볼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5대 이 5가지 유형 운동 유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저 서머솔트 그러니까 조머솔트가 아까 말한 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충돌 후 차량 자동차의 운동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충돌 후 자동차의 운동 특성인데, 자, 충격력의 정도 및 작용 방향에 따라 충돌 후 차량의 속도나 방향이 변화된다. 맞죠, 그죠? 예, 이건 맞아요. 자, 정면 충돌하는 경우 충돌 후 충돌 차량의 속도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죠? 정면 충돌했는데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는 뭐 인위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어떤 이 가속을 한 상태일 때, 근데 순간적으로 어쨌든 그 충돌할 때 자체는 어쨌든 속도를 억제하는 감소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충돌 후 앞 차량의 속도가 가속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추돌했을 때 앞 차량의 속도가 당연히 저 10km로 가고 있는데 뒤에 와서 뭐 예를 들어 갖고 50km로 때렸다 그러면 10km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속도가 확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뭐 그 2, 30km 이상 이 속도가 가속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자, 이건 운동량 교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충돌 후 그 속도 변화량은 충돌 차량이 형상에 따라 결정된다. 이건 뭐죠? 이 충돌 후 속도 변화량은 충돌 차량의 형상하고는 관계 없죠. 이 대부분 뭐에 따라서 운동량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죠? 충돌 차량의 어떤 운동량 크기에 따라서 두 차량의 운동량에 따라서 충돌 후 속도 변화량이 결정된다. 자, 운동량은 속도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다? 속도 곱하기 질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4번이 잘못됐고요. 자, 야간에 조명이 전혀 없는 평탄한 지방도를 하향등을 켜고 시속 80km로 주행하던 차량이 도로에 낙하되어 있던 바위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되었대요. 그죠? 자, 이런 조건에서 바위를 충격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는 진행 가능한 최고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최고 속도. 근데 자, 조건을 보니까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가 그 대략 40m 이내 있대 인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최대 거리는 40m 이전이죠, 그죠? 그 어쨌든 40m 이내니까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40m 이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위험 인지 반응 시간 1초 주어졌고요. 급제동에 따른 노면 마찰 계수가 0.8로 주어졌고 운전자는 회피 조항이 없는 그 상태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 본다면, 자, 요거는 사실 보면 이 최고 속도를 우리가 이제 그 구하는 건데, 최고 속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그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거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이 40m 이내 이 거리, 그러니까 사고를 피해야 되니까, 그죠? 자, 이 정지 거리가 40m 이내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정지 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 자, 인지반응 거리, 공주거리라고 말하는 인지반응 거리가 하나 있고요. 여기서 1초 주어졌죠. 자, 1초에다가 그 이 공주 거리가 해당되는 속도, 여기서 보면 80km로니까 80km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뭐 이 80km에 해당되는 저 초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속 곱하기 이 시간 1초, 그 거리하고 그 다음에 제동 거리를 합한 게 적어도 이 엄밀하게 따지면 40m보다 적을 때, 이죠. 이제 최대로 치면 저 40m라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40m 적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그 계산하는 데 있어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이게 공주거리가 그 우리가 VT죠, VT, 그죠? VT고 그 다음에 제동거리는 어떻게 되죠? 제동거리는 이 V제곱을 EFG로 나눠진 거죠, 그죠? 예, D로 나타낸다고 제동거리는, 그죠? 그래서 요 40m 정지거리는 요 형태의 그런 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식을 만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이 V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V값, 그죠? 그럼 V값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선 F값 주어졌고 G값 주어졌잖아요, 그죠? F값 여기서 0.8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G값은 9.8로 정해져 있으니까 다 계산해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V제곱 플러스 15.6 V 마이너스 627.2는 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V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V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형태로 주어지면 어떻게 푼다 우리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풀이를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근해 공식 여러분들 뭐 수학 시간에 혹시 뭐 유도해 보시는 분들은 유도하셔도 되고요. 근해 공식 그대로 쓰면 되죠. 여기서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A는 1이죠. 지금 A는 1이고 이게 B다. 이거는 C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C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가 보면 AX V라고 하니까 V를 그냥 써놓을까요? 예. AV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BV 플러스 C는 0 이 형태잖아요. 그죠? 이럴 때 우리는 V는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네, 2A분의 그죠? 2A 이 근해 공식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2A 근데 A가 지금 1이에요. 그죠? 일단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요 공식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해당되는 것만 그대로 다 대입하면 C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두 개의 음수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이 음의 함수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사실 그 음의 함수 값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B 플러스 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속도가 이제 존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공식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대입만 하면 뭐를 얻을 수 있냐면 V 값은 18.4 메타 퍼 세크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시속으로 바꾸면 3.6을 곱하면 66.2 킬로미터 퍼 아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2번이 이제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테스트 결과 정지 상태의 차량이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최단 시간이 일정하게 6.94초. 최고 속도는 항상 시속 250km래요. 그죠? 이 차가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성능이 좋은 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1km를 주행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최단 시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테스트 한 발진 가속도를 이용하여 최고 속도까지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발진 가속 쭉 했을 때 그 최고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냥 쭉 그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250km까지 그 일정한 가속도로 해서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 가속도 값을 하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가속도 값을 알아야 되고 그 가속도를 통해서 우리가 250km까지 도달하는 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 범위 안에 이게 예를 들어서 1km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범위 바뀌냐. 그러니까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한 500m까지는 이게 쭉 그 가속도 상태고 나머지는 250km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먼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이 100km까지 6.94초가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00km까지 6.94초인데 이때 이 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100km를 우리가 초속으로 나누면 27.8이잖아요. 그죠? 자, 초속으로 나눈 거를 그러니까 초속으로 우리가 변환한 거를 이 시간으로 나눠준 게 우리가 가속도죠. 그죠? 자, 속도를 갖다가 시간으로 나눠준 게 가속도니까. 자, 그렇게 해서 구해보니까 가속도가 4.0이 나와요. 4.0. 가속도가 4.0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0에서 250km까지는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7.35가 나와요. 17.35. 그죠? 예, 17.35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50km까지 계산하는 걸 해 보니까. 근데 이때 D값을 계산해 보면 602m 정도가 돼요. 그래서 1km까지 가는데 자, 일단은 250km까지는 602m까지 그냥 쭉 그 속도가 증가하면서 가속하면서 도달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구간은 뭐예요? 등속 운동하는 거죠. 몇 킬로로? 250km로 등속하는 거예요. 그죠? 250km로 등속하는 거다. 아무래도 속도가 낮은 상태로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시간하고 그다음에 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쭉 가는 거고 당연히 높은 상태에서 이 같은 시간이라고 하면 더 멀리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간차가 이제 다르게 되는데
어쨌든 요 계산하는 형태는 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 나머지 250km로 398m, 그러니까 1km에서 나머지 부분이 398m가 되는데 요 이동하는데 소요 시간은 이제 등속이잖아요, 그죠? 등속이니까 이동하는데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5.73초 걸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저 단순하게 따지면 이동 거리를 뭘로 나눈 거예요?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시간으로 나눈 게 속도로 나눈 거죠. 여기서 보면, 그죠? 이게 그 200, 아워가 지금 빠졌는데, 예, 이동 거리를 이 시속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시속을 우리가 초속으로 바꿔서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398을 250에다가 또 3.6으로 나눠준 값이 이제 초속이 될 텐데, 그 초속 값으로 나눠준 그 값이 5.7초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총 소요 시간은 우리가 총 소요 시간은 17.35, 그러니까 250km까지 도달하는 차가 250km까지 도달하는 그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이 17.3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여기다가 또 플러스 5.73초, 그죠? 나머지 구간 이동하는데 시간.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몇 초냐면 23초 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1km를 가는데 그 대략 23초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사실. 엄청나게 빠른 거다. 이 차가 1km 가는데 23초밖에 안 걸렸다. 정지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엄청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참고적으로 그 제로백에서 보면 6.94초면 엄청나게 사실 빠른 겁니다. 일반 우리가 승용차 기준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일반적인 승용차 스포츠카 고급 말고 그 따지면 보통 10초에서 14초 이내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따지면 제로백이, 그죠? 물론 저 스포츠카나 이런 것들은 이거보다 더 빨라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보면 3초 내외, 2.9초, 2.3초, 3.1초 이게 이제 최고급의 어떤 그 스포츠카들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은 충돌 현상에 대한 역학적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적당한 말끼리 이 짝지어놓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충돌은 무엇을 서로 교환하는 현상이다. 이건 뭐 당연히 운동량을 교환하는 거죠. 충돌은 운동량을 서로 교환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반발 현상 스반하죠. 자, 충돌은 일부를 소송 변형 에너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충돌은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일부를 뭘로 소송 변형 에너지로 소모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자, 무게중심에서 벗어난 편심층들은 운동량 교환과 함께 운동량이 뭐로? 그 각운동량으로 회전하는 거니까, 그죠? 운동량이 각운동량으로, 그죠?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심충돌이니까 회전이 발생한다는 거죠. 회전이 발생하면 이 각운동량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그 운동량, 그죠? 이거는 그 운동 에너지가 되고, 여기는 각운동량 이렇게 되겠네, 그죠? 네, 그게 2번 이렇게 되고요. 자, 성인 보행자가 직진하는 차량 전면 중앙에 충돌 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성인 보행자가 직진하는 차량 전면 중앙에 충돌했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 보면 차량 범퍼하고 1차적으로 당연히 충돌하겠죠, 그죠? 범퍼 충돌이 먼저 1차 충돌이니까. 그다음에 이 범퍼 충돌한 다음에 본넷 위로 올려져 있죠. 올려져 갖고 또 속도가 있으면 앞유리에 꽝 부닥친다. 자, 속도가 빠르면 앞유리에는 충격하지 않는다. 뭐 이거는 좀 아니죠, 그죠? 속도가 빠르면 앞유리에,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면 앞유리에 충격하지 않는데, 속도가 빠르면 앞유리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차량의 본넷 상태는 찍힌 형태거나 우그러지면서 변형된 형태를 나타낸다. 당연히 그렇죠. 앞에 범퍼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 범퍼 위에 있는 본넷, 후드 부분이 당연히 꺾이거나 찍힌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중 PDOF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서 보면 PDOF 판단 시, PDOF라는 게 뭐죠? 주된 충격력 작용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초 충돌 지점 및 최종 정지 지점, 이것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되겠죠? 최초 충돌 지점 당연히 고려되니까.
자, 제동력이 결합 여부 필요 있나요? PDOF하고 제동력하고 뭐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자, 이거는 이 관련이 없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양차량 속도 당연히 관련되겠죠, 그죠? 양차량의 어떤 이 속도, 방향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노면상의 각종 흔적, 노면상의 흔적하고 PDOF하고 관련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직접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알코올 농도하고 뭐 PDOF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이것도 관련 없죠, 그죠? 자, 탑승자의 이동 방향, 탑승자의 이동 방향은 뭐죠? 충돌했을 때, 충돌 반대 방향으로니까 어느 방향으로 작용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가, 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라하고, 라하고 마, 예. 그 노면상의 여러 흔적들은 필요하죠, 그죠? 예, 노면상의 여러 흔적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흔적이 궤적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다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필요하죠,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궤적하고 관련되니까 궤적은 진행 방향이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거기서 또 꽝 충돌했을 때 꺾이거나 뭐하면 이 충격 작용 방향까지 같이 하니까 이것도 필요하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가, 다, 라하고 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70번 보죠. 예, 충돌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옳지 않은 것. 예, 1번 차량 손상 부위에 관한 자료는 주된 충격력의 작용 방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맞죠? 예. 충격력은 상대 충돌 속도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 아니죠? 예. 상대 충돌 속도 반대 방향으로 작업한다. 일단은 이게 잘못됐고요. 자, 부분 충돌은 충돌하는 동안 양 차량 간 서로 공통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충돌을 말한다. 맞죠? 이게 그죠? 완전 충돌이 이제 공통 속도에 도달하는 거고, 이 파셜 그 임팩트 자체, 그러니까 부분 충돌은 아니다 이렇게 못하는 충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동차 자체는 탄성보다는 소성 쪽에 가까워 고속 충돌 시 차량의 탄성력은 극히 작다. 맞죠? 그죠? 예. 그 어떻게 보면 그 충돌 속도가 높을수록 이 변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탄성력 여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차량이 찌그러짐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차량이 이 찌그러짐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탄성력이 극히 작기 때문에 소성 변형이라고 그러죠. 그죠? 소성 변형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체는 탄성보다는 소성 쪽에 가깝고 완전 탄성되는 거는 굉장히 저속. 고속에서는 당연히 이 탄성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작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2번이 되죠. 예. 자,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서 있는 승객이 급정차 시 주행 방향으로 넘어지는 것은 뭐 이건 그 관성력 때문에 그러죠. 관성력. 이 관성의 법칙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예, 관성력, 관성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질량이 2,500kg인 A 차량의 속도가 30km이고 질량이 1,500kg인 B 차량의 속도가 50km일 때 양 차량의 운동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뭐 운동량 비교만 하면 되죠. 그냥 이 단순 비교기 때문에 그냥 이 시속을 그대로 그냥 곱해도 돼요. 이게 단순 비교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다 0이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0을 하나씩 다 없애주면 돼. 얘도 없애고 얘도 없애고 얘도 없애고 얘도 같이 없애면 되니까, 그죠? 예를 들어 양쪽으로 다 100으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1500이니까 곱하기니까 1000으로 나눠도 되겠네, 그죠? 그러면 3 곱하기 25 하면 몇이죠? 3 곱하기 25 하면 3이 75가 되나요? 자, A 차량의 운동량은 지금 75라는 거고, 그 다음에 B 차량의 운동량은 어떻게 되죠? B 차량 운동량 50에 그 25, 75 똑같네, 그죠? 75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A 차량하고 B 차량의 운동량이 지금 똑같은 상태가 되죠, 그죠? 그래서 A는 B, 답은 3번이 되겠네, 그죠? 자, 73번. 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고 당시 조건을 근거로 수학적 계산을 통하여 사고 상황을 예측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그죠? 어떤 이 그 수학적인 어떤 이 계산을 컴퓨터가 알아서 하고 거기에 또 맞춰서 공학적인 어떤 로지컬한 부분을 통해서 얘가 그 자동으로 어떤 그래픽 이미지 처리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게 이제 시뮬레이션이고 뭐 다른 거는 뭐 그 크게 관계 없는 것 같고요, 그죠?
참고적으로 애니메이션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좀 만화, 요새는 디지털이니까 3D 애니메이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포함됐다기보다는 어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작가적인 상상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린 것들, 그림을 그 어떤 운동하는 그 동영상 쪽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애니메이션인데 앞으로는 사실 보면 이 시뮬레이션하고 애니메이션하고 영역이 좀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니메이션 보여주는 건 사실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좋거든요. 보여주는 모습은 그죠? 설득하고 이런 거는 이 리얼리티나 이런 게 애니메이션 쪽에 굉장히 많이 살리는데 좀 이런 구성을 작가적 상상력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해준다 그러면 이제 이 애니메이션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결합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 일본도 그렇게 자꾸 만들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예, 그런 게 이제 결합될 수 있고 리컨스트럭션 자체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재구성이죠. 리컨스트럭션이니까 재구성. 그러니까 교통사고 재구성이다 그러면 뭐 트래픽 액시던트 리컨스트럭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일러스트레이션은 그냥 말 그대로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 그죠? 이 사파 형태로 그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 답은 이제 시뮬레이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속도를 추정하기 위한 유도시 이렇게 쭉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죠? 에너지 차원이죠. 이쪽에도 그러면 2일도는 에너지 차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m이 있고, 그죠? m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으면 그 여기 에너지니까 에너지는 이제 워크를 되잖아요, 그죠? F하고 뭐죠? F하고 D죠, 그죠? 그래서 이게 D가 있고, 이게 m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A가 되면 되는데 우리가 A 하면 뭐죠? 일단 노면상에 맞춰질 때 A 하면 F하고 G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A는 FG. 그죠? 여기 보면 MA 하면 여기다 M자 붙이면 되는 거고. 그죠? 요게 힘이잖아. 힘하고 자 D. 요게 워크는 뭐 에너지하고 같다. 그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은 이렇게 된다. 그 원리상 모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 보면 중력 가속도. 당연히 중력 가속도가 들어가겠죠? 자, 사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평탄한 도로상에 거의 일직선으로 스키드마크가 약 17m 발생한 후 다시 급핸들 조작으로 인해 현의 길이 30m, 중앙종거 2m, 우루굽은 유마크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 마찰계수와 핵마찰계수를 0.7로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차량의 제동 직전 주행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서 보니까 저 문제는 뭐냐면 스키드 마크가 발생한 다음에 요 마크가 발생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게 제동 직전 주행 속도죠. 그죠? 그러면 제동 직전의 속도는 어떻게 하면 스키드 마크 속도가 있고 그 스키드 마크는 저 소모된 그 속도 부분이 있고 그죠? 그 잔여 속도로 요 마크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마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마크 속도를 구해서 그죠? 요거에다가 이 그 어떤 소모된 속도 그 부분을 이 벡터 합성해 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려면 먼저 요 마크에 대한 속도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요 마크는 어떻게 되냐면 이 R값이 주어진 거죠. 사실 R값이 주어졌어요. 직접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현의 길이 그 다음에 중앙종거가 주어졌죠. 그래서 8n분의 뭐 C제곱 플러스 2분의 M 이게 R값이잖아요.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R값 구하고 R값 구했으면 뮤지 R 통해서 바로 뭘 구할 수 있다? 요마크 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걸 한번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제동 속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제동 속도는 저 스키드 마크로 인해서, 그죠? 여기에 보면 저 스키드 마크로 인해서 이 소모된 이 속도, 소모된 양에 해당되는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요마크 발생 속도, 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요거를 갖다가 그냥 직접적으로 시속으로 그냥 바로 계산해 보면, 자, 스키드 마크 여러분들 쓰는 거 있었잖아요. 뭐 있었죠? 루트 254가 있었잖아요. 그죠? 254, 그 다음에 DF. 뭐 보통 저 FD라고 많이 쓰죠? 네, FD. 네, 이렇게. 그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키드 마크 소모된 거 제곱하면 이것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254 FD. 보니까. 그 다음에 요 마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요 마크 같은 경우는. 자, 요 마크 같은 경우는 뭐 있었죠? 이게 그 반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나오게 된 게 이 뮤 GD에서 나온 거잖아요, 사실. 그죠? 이 뮤 GD에서 나왔는데 이게 그 요 마크 가면 뮤 GR로 가는 거잖아요. 뮤 GR. 그죠? 그러니까 2가 없어. 그래서 여기가 127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F 똑같이 이거는 뭐 뮤로 쓰나 F로 쓰나 똑같은 거니까
D 대신에 뭘로 간다고? R로 간다 그랬죠. R. 그죠? 그래서 이거는 R은 이 요마크 예, 곡선 반경. 요거는 마찰계수 내지는 견인계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냥 여기다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제곱이 요 부분이니까. 그래서 두 개를 계산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결과로 값은 어떻게 되냐면 90.06, 90kg 정도가 나온다. 그죠?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하는 방식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도 있듯이 초속으로 해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로 시속으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까지 안 쓰고 그냥 바로 어떻게 결과값을 그대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방법들은 저 하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이 최소화시켜서 시간을 어떻게 보면 좀 조금씩 조금 전략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류 과정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좀 그 쉽게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 그 교통사고 재현론 우리가 한번 같이 문제 풀어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그 차량 운동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